사금파리 한 조각 제8장. 민영감은 상감 꽃병 한 벌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꽃병을 다 빚기도 전에 왕실 감독관의 배가 나루터에 들어왔다. 감독관 김씨는 도공들한테 심부름꾼을 보내서 새로 보여줄 작품이 있는지 물었다. 민영감은 말없이 손을 저어 심부름꾼을 돌려보냈다. 다음날 아침 바다에서 문득 불어오는 산들 바람처럼 새로운 소식이 온 마을로 퍼져갔다. 왕실 감독관이 강령감네 집을 찾았으며 결국 강령감에게 왕실 도자기를 주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날 오전에 모기는 민영감네 마당에 널린 부서진 꽃병 조각들을 말끔히 치웠다. 역시 자기가 짐작했던 게 옳았다. 사금파리마다 우중충한 갈색 유약이 묻어 있었다. 모기는 실망감으로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했다. 민영감은 자기보다 훨씬 충격이 심하리라 짐작되었다. 민영감이 아직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모기는 그날 할 일이 뭔지 알 수 없었다. 모기는 채소밭으로 가서 웅크리고 앉아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 싹 하나를 잡아 뽑았다. 이런 잡초는 부인이 애써 가꾸는 오이를 죽일 수도 있었다. 그때 누군가 집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났다. 모기는 향리 이씨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챘다. 도공민 씨, 왕실 감독관께서 이리로 오시고 있어. 영감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오. 모기는 흙 묻은 뿌리가 너덜너덜한 잡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집 한쪽 벽에 뚫려있는 창으로 몰래 다가갔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었다. 민영감이 이씨와 감독관 김씨, 왕실의 수행원들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말없이 낮은 탁자 주위에 둘러앉았다. 부인이 차를 대접하느라 딸그락거리는 도자기 소리가 목의 귀에 잡혔다. 감독관 김씨가 입을 열었다. 도공 강씨가 만든 상감 작품 말이오. 새로운 작품이라 왕실에서 대단한 관심을 보일 것 같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영감이 동감한다는 의미에서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떠올려졌다. 민씨, 당신한테 내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고 싶소. 도공 강씨의 작품은 새롭다는 것 말고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내 취향이 그다지 맞지 않소. 그래서 강씨에게 이른바 제한된 주문을 내렸소. 일단 왕실을 위해 1년 동안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그 작품을 과연 왕실에서 만족스러워할지 지켜볼 거요. 감독관은 우물쭈물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왕실에서 주문받는 영광을 당신한테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소.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법을 무시한다면 내가 책무를 게을리하는 게 된다오. 마땅히 궁중에도 알려야 하는 기법이니까. 이제 나는 송도로 돌아가오. 만일 도공께서 이런 상감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게 되면 송도로 한번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신중하게 살펴볼 것을 약속드리겠소. 모기는 흥분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사금파리!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다. 감독관한테 쓰레기 더미의 조각들을 보여줘요. 감독관은 전문가라고요.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아차릴 거예요. 그러나 민영감은 이렇게 말했다. 왕실 감독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기대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노인입니다. 도저히 송도까지 다녀올 자신이 없습니다. 감독한 나리께서 이렇듯 배려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노쇠한 소인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모기는 왕실 감독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갈 즈음 묵직하고도 질 좋은 옷감이 휙 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소리를 들었다. 감독관이 한마디를 보탰다. 민씨, 어쨌든 민씨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서길 바라오.
앞으로 다시 그대 작품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나로서도 커다란 슬픔이 될 것이오. 감독관은 못내 아쉬운 듯 그렇게 말하고는 수행원들과 함께 떠나갔다. 뒤로 돌아선 모기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벽을 등지고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보 늙은이. 모기는 속으로 계속 외쳤다. 감독관한테 유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싫은 거야. 왕실에서 주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까지 자존심 때문에. 바보. 바로 그때 민영감의 부인이 집을 돌아서 빨래 소쿠리를 들고 나타났다. 모기는 도와주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인이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느 때처럼 평온한 모습이었다. 지난 며칠간 그처럼 떠들썩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빨랫줄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부인은 모기가 집어주는 옷가지를 빨랫줄에 널었다. 평온한 부인의 모습과 빨래를 넣는 반복되는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모기의 곤두선 신경은 신압으로 누그러졌다. 이처럼 자상하게 대해주는 부인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모기는 또다시 그 생각에 몰두했다. 부인이 원하는 건 뭘까? 속으로 궁리해봤지만 부인은 자신만의 소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쩌면 부인의 소망은 남편의 소망, 바로 그것인지도 몰랐다. 갑자기 말갛게 개인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은혜에 보답할 방법이 떠올랐다. 민영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더욱더 열성을 다해 일하는 것이야말로 부인한테 은혜를 갚는 길이었다. 남편의 성공이야말로 진정 부인이 바라는 것이었다. 모기는 더 길게 생각해보기도 전에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사모님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어서 말해보려무나. 부인이 대꾸했다. 저는 왕실 감독한 나리께서 아주 너그러운 제안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기는 사실대로 고백한 다음 재빨리 부인을 쳐다보았다. 솔깃한 얼굴로 부인의 눈을 가느스름하게 떴다. 자기가 몰래 엿들은 일에는 개의치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르신께서 왕실의 관심을 끌만한 그릇을 만들게 되면 제가 어르신을 대신해 송도로 가져가는 걸 허락받고 싶습니다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겁니다요. 그때 마침 부인은 아마포로 된 혼이불을 넣느라 얼굴 한쪽이 가려진 채였다. 혼이불을 빨랫줄에 단단히 넣은 다음 부인이 대답했다. 내가 여쭤보마.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아니, 두 가지 조건이야. 하나는 네가 빠른 시간 안에 무사히 줄포로 돌아오는 거야. 모기는 당황한 채 꾸벅 절을 했다. 내가 여행길에 어찌되든 부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부인이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 하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야. 모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허리를 구부리고 모기는 빨랫감을 하나 더 집어들었다. 아줌마는 대단히 정겨운 호칭으로 나이 많은 여자 친척을 부를 때나 쓸 수 있었다. 모기에겐 친척이 없었다. 하지만 부인은 자기를 아줌마라고 부르라는 것이다. 모기는 자기가 이런 호칭을 입에 올려도 되는지조차 미심쩍었다. 알았느냐, 모기야? 점잖게 놀리듯 하는 원래 목소리로 부인이 말했다. 내가 말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지? 모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빨랫줄에서 펄럭이고 있는 옷가지 뒤에 숨은 채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그러고는 더듬더듬 속삭이듯 말했다. 아줌마.
며칠 뒤 다리 밑에서 모기는 웅크리고 앉은 채 두루미 아저씨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나무를 깎아 젓가락을 만드는 중이었다. 개게 쪼개진 나무 조각을 하나 더 잘라내면서 아저씨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지금 네 머릿속의 생각들이 한 줄로 쫙 끼워놓은 구슬이 아닌 게 유감이야. 그렇기만 하면 당장 확 잡아챘을 텐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떤 생각들인지 알아낼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모기는 속으로 움찔했다. 단 며칠이라도 아저씨 앞에서 비밀을 지닌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진짜 깨달았어야 하는데. 곧 여행을 떠날 거예요. 모기는 차분한 어조로 말하려 했었지만 막상 입에서 튀어나온 목소리는 너무 커다랗고 거칠었다. 여행? 두루미 아저씨가 계속 나무를 깎으며 되물었다. 기회 있을 때 세상을 돌아보는 건 좋은 일이지. 어디로 갈 셈이냐? 이틀 전에 깨끗이 닦으라며 연장들을 건네면서 민영감이 모기에게 말했다. 한여름이면 그릇을 완성하게 될 게야. 그때 떠나면 눈 내리기 전에 돌아올 수 있겠지. 그 순간 모기는 민영감이 자기를 송도로 보내려 한다는 걸 알았다. 그 뒤로 줄곧 모기는 애당초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겠노라 말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 쪽의 줄포에 온 이후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었다. 이런 처지에 어떻게 그런 여행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걸까? 길도 없고 쫓아 걸을 오솔길조차 없는 낯선 산에 넘으려면 여러 날이 걸리겠지. 당연히 길을 잃게 될 것이고 어떤 위험이 기다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산적대, 사나운 짐승, 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걸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이 바뀌었다고 어르신께 말씀드릴까? 안 돼. 송도에 가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가지 않는 건 더 끔찍한 일이야. 어르신의 도자기를 멀리 날라야 하는 일이 있어요. 궁궐에 갖다 보여야 하거든요. 두루미 아저씨가 칼을 내려놓고는 윗몸을 뒤로 젖혀 팔짱을 꼈다. 궁궐에 갖다 보여야 한다? 이 녀석아, 왜 수수께끼 내듯이 말하는 거냐? 서울에 갈 계획이에요. 송도요. 하고 말하면 누가 뭐래? 모기는 침을 꿀꺽 삼켰다. 자리에서 일어나 물가로 몇 발짝 걸어 내려갔다. 납작한 돌멩이를 집어들고는 강물을 향해 날렸다. 돌멩이는 물바닥을 쳤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물소제비를 4번 뜨고 사라졌다. 어쩌면 돌멩이 날아가는 게 저렇게 새하고 비슷할까? 두루미 아저씨도 일어나서 돌멩이로 물소제비를 떴다. 6번. 모기가 가늘게 미소를 머금고는 고개를 저었다. 다리 밑에서 살아온 세월 내내 이 시합에서 자기는 한 번도 두루미 아저씨를 이겨보지 못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돌멩이가 일으킨 잔물결이 사라져가는 걸 바라보았다. 거기 가려고요. 송도요. 제대로 말하는 걸 시험이라도 하듯 마침내 모기가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하는 얼굴로 아주 오랜 단짝 친구를 쳐다보았다. 말하자면 아주 멀리 가는 여행이에요. 아저씨가 말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 옆마을에 가는 거리에 불과해. 네 튼튼한 다리로는 하루 거리야. 모기가 얼떨떨한 얼굴로 눈살을 찌푸렸다.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두루미 아저씨가 덧붙였다. 네 마음은 네가 송도까지 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하지만 네 몸한테는 그 사실을 일러주면 안 돼. 언덕 하나, 골짜기 하나에 하루. 이처럼 한 번에 하나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마음이 지치는 일이 없을 거야. 하루에 마을 하나씩이야, 모기야. 이게 내가 송도까지 갈 방법이야. 모기는 두루미 아저씨가 지팡이로 살짝
강물이 젖는 것을 바라보았다. 뒤이어 아저씨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팡이를 들어 모기를 가리켰다. 어서 가서 집 좀 가져오렴. 그런 여행에는 여벌집신이 몇 켤레나 필요할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만들어주겠어? 민영감은 꽃병 한 벌을 새로 만드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한두 개를 골라 송도로 보낼 작정이었다. 그동안 모기는 걸음걸이가 상당히 느려졌다. 왕실 감독관의 방문을 앞뒤로 해서 미친 듯이 일한 덕분에 자기가 맡은 일을 앞당겨서 모조리 해치운 터였다. 가마터의 오두막에는 나무를 넉넉히 채워 넣었고 진흙덩이와 이장사발은 민영감의 부름만 기다리고 있었다. 모기는 자기가 틈만 나면 빈둥거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연히 생각할 시간이 넉넉해졌다. 생각에 골몰하면서 마침내 모기는 민영감 앞에서 뭐라고 부탁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생겼다. 무슨 일이냐? 민영감이 물었다. 여지껏 모기는 하루가 저물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서성대면서 민영감이 물레에서 눈을 떼고 돌아보기만 기다렸던 것이다. 선생님, 모기가 절을 하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 밑에서 일하는 영광을 누린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요. 1년?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모기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가누려고 아랫배에 힘을 줬다. 줄곧 궁금했지만 선생님께선 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제 솜씨가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민영감이 말을 툭 잘랐다. 얘야, 궁금한 걸 묻든지 아니면 날 좀 조용히 놔두고 돌아가든지 하거라. 저한테 언제쯤 도자기 만드는 걸 가르쳐 주실 건지. 모기 입에서 단숨에 그런 말이 터져나왔다. 민영감은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모기로서는 자기가 너무 지나친 부탁을 했나 싶을 만큼 오랜 시간이었다. 마침내 민영감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모기는 고개를 들었다. 이 고아 녀석아, 내 얘길 명심하거라. 민영감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언젠가 네가 도자기 만드는 걸 배우게 된다고 해도 나한테서 배우는 일은 없을 게야. 순간 모기는 참지 못하고 외치고 말았다. 왜요? 왜 선생님한테서 배울 수 없습니까요? 민영감은 절반쯤 빚은 그릇을 들어 올리더니 탁 하고 물레 위에다 힘껏 내동댕이 쳤다. 모기는 움찔 놀랐다. 왜냐고? 민영감이 되물었다. 이유를 말해주지. 도공의 목소리가 나지막해졌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느라 떨리는 목소리였다. 도공이라는 직업은 아버지한테서 아들로 되물린 데기 때문이야. 이전엔 내게도 아들이 있었지. 내 아들 형규. 지금은 내 곁에 없지만 말이다. 내가 가르쳐줘야 할 사람은 그 아이야. 너는 크나큰 슬픔과 분노 때문에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도공의 눈을 모기는 바라보았다. 민영감이 못맨 소리로 마지막 말을 토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다.